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나는 꼽살이다 14회가 됐습니다. 1992년 미국 대선을 뒤덮었던 구호.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고. 2012년 한국 대선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문제는 경제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닌 경제 권력, 즉 경권의 교체. 대통령만 바꾸면 뭐하나, 모피아, 토건족은 그대로. 경제 전문가 선대인, 한국의 체질 변화를 요구한다. 문제는 경제다. 웅진 지식하우스. 진짜 나답게 살기 위한 우석훈의 액션 대로망 1인분 인생. 집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한눈 팔지 않고 달려왔는데 왜 우리는 행복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불안하고 불행해지는 걸까? 저작거리로 나간 C급 경제학자 우석훈, 그가 풀어낸 대한민국 감남을여의 삶의 문제와 고민들. 1인분 인생, 상상 넘어 발행. 완벽하신 각하께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각하를 위해서 밤잠까지 설쳐가며 용감한 내시 뭉쳐 정치에게 쫄지마 또 경제에게 속지마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끊임없이 외친다 국민에겐 헛소리 다 들켜놓고 큰소리 낙곱살이 밝혀내는 권모술수 눈속임 사람값이 싸구려인 물질 만능 사회 빚더미에 파묻혀버린 희망은 어디에 당신이 골프장 룸살롱에서 미소 짓고 있을 때 우리 아들들은 몇 년 지난 중국살로 밥을 줘 세금으로 채택하는 MBC 성공화국 못 살겠다 못 참겠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강자들이 약자들을 가지고 노는 게임 싸우고 부딪혀봐도 여전히 정해져 있는 손해 모두가 원하는 건 그저 작은 희망인데 이미 병든 나라는 우리를 씹어뱉어 Black Korea 지금은 위급함의 챕터 90%가 개털되는 미쳐버린 갬블 인생을 게임으로 바꾼 각하에게 외쳐 도덕적으로 완벽한 당신이 바로 챔피언 Black Korea 지금은 위급함의 챕터 90%가 개털되는 미쳐버린 갬블 인생을 게임으로 바꾼 각하에게 외쳐 도덕적으로 완벽한 당신이 바로 챔피언 Yeah 나는 꼽살이다. 세상이 밝아지면 없어질 방송이고요. 근데 상당히 길게 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내일 누나 출두하라고 명령서가 왔어요. 아니 진행자를 부릅니까? 아니 진행자가 안 가도 되고요. 예. CP 예, 부장님이 갑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우리 김용민이도 걸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용띠리 이건 SBS. 어떻게 된 거냐면은 SBS 라디오에 SBS 전망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네. 거기 이제 김소원 예, 그가 예. 진행하는. 김소원 아나운서, 예, 저보다 네. 한 살 많습니다. 예쁘시더라고요. 미인이에요. 미인이고 아주 뉴스 앵커다 보니까 굉장히 단정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똑똑하고 생각이 바르고 옳고 비단결 같은 분입니다. 예, 우리 각하가 싫어하시는 아니 뭐 앵커에 대한 얘기 하지 말고 자기 얘기를 하란 말이야. 방송을 했는데 여자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네. 길게 뭐 깨끗했다며 어디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순결한 마음으로 바라봤을 뿐입니다. 예. 근데 이제 방송에서 브리핑하는 코너 아닙니까? 뉴스 브리핑은? 브리핑이란 게 뭡니까? 남의 기사를 갖다 정리해서 읽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제 전 조금 좀 특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인서트를 집어넣습니다. 말하자면 그 사안에 대해서 뉴스를 잘 편집해가지고 음악하고 엮어가지고 만들어서 넣어요. 이게 우선 나가고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해설, 근데 좀 관점이 있는 자기 논조가 있는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는데 신문사설들을 많이 원용하죠. 자, 그런데 너무나 특정 신문만 골라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결의 특정 경향. 신문이 한결의 경향이야. 그런데 그 좋은 기사를 골라가지고 공정성에 위배됐어요, 당신이. 근데 이 사람들 보면은 한결의 경향에 어떤 기사와 연관돼 있는지에 관한 부분보다는 한결의하고 경향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점을 좀 더 부각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신문이 한겨레와 경향만 있냐. 너 조중동 기사를 퍼뜨려라. 왜? 인용할 만한 사설은요. 한겨레 경향 말고는 찾기가 힘듭니다. 한겨레 경향을 딱 먼저 본 게 아니라 그 사안과 관련한 여러 논조의 그 사설들을 먼저 보고 그 가운데 몇 개를 컨택하는데 대체로 한겨레 경향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당연하죠. 용띠리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중동을 인용을 했었어야지. 거기 비판할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근데 뭐 신문을 비판하려는 뭐 그런 의도의 코너는 아니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동일한 사안들을 대체로 다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전날에 있었던 큰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하는데 전날에 나온 큰 이슈와 관련해서 출처를 밝히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를테면은 방송이 또 그렇죠, 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취임식을 가르쳤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그렇게 아니야?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건 다 아는 사실인데 이미 공지의 사실인데 그걸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총선 진짜 웃기고 앞두고 자빠졌네.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는 게 방송통신위원회 얘기인데 경종? 지금 주의 받았단 말이야. 주의. 눈앞으로도 곧 주의를 받을 것 같아요. 네. 주의는 통신법에 의해서 방송의 재허가가 날 때 그때의 점수가 깎이는 거래. 내가 물어봤어. 네. 그러니까 김용민은 SBS에서 쓰기가 껄끄러워지는 거지. 그러면서 자연히 네. 이런 SBS나 KBS나 뭐 누나가 하고 있는 CBS나 네. 아니 재허가를 받을 때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안 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밥줄이 끊기는 거지. 밥숟가락을 뺏는 거라고. 이제 웃을 일이 아니야. 저는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너무 정권 많이 교체될 잘려가지고 때까지만 너무 많이 잘려가지고 뭐 그런 게 저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쫄지도 근데, 않고. 네.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불의하고 무도한 정권 아래에서 그 하수인들이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스크래치 한번 나는 게 스크래치. 그럼 이거 나왔다. 스크래치, 기스 이런 거 하나 이런 시대에 한번 나지 않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야. 멧돼지 분장이야? 스크래치가 나려면 얼마나 세게 찍어야. 아니 근데 누나는 이 두 띨띨이 출연시켰다고 이런 식으로 공정성 결여리. 그러고 보니까 우리 4명이 다 지금 네.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에 뭐 걸려가지고. 같은 저 아삼육들인데. 아니 근데 다음 주에 제가 또 누님 프로에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그럼 또 내부 그래요? 그러니까 또, 나와가지고 또 지적질 받겠네. 나와가지고 비판 같은 거 제발 좀 하지 마. 조식이면 할게. 저는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들 가운데서 조중동 논조에 동조하는 그러면서 저한테 징계를 내리자라고 이야기했던 분들. 뭐 저한테 징계 내리는 건 아니죠. 방송사를 상대로 주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말이 안 지들만 되죠. 평가해? 나도 평가하고 싶어. 당연하지. 아니 그리고 트위터에서 한겨레하고 경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80%를 차지해요. 오셨나? 아니 그러니까 저 영대리가 사실 인용하는 거랑 거의 비중 차이가 없다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 트위터에서 인용하는 게 한겨레 경향이잖아요. 조선 뭐 가판에서 1등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네들이 뭐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근데 실제로 판매 부수도 얼마 되지도 않고 트위터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RT가 안 돼요. 주로 RT 되면 이제 비판 내용. 그러니까 아니, 이 비판의 대상이 돼요. 몇 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한국 방송에도 하고 일본 방송이나 언론에도 했거든요. 일본에서는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똑같은 얘기를 한국에서 하면은 무슨 경고 나오고 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아니 FTA 관련된 얘기도 그 일본에 제가 기고도 했고 일본에서도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근데 한국방송심의위원회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런 마인드예요. 국민들이 방송을 통해서 세뇌당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 지난 정권 때도 노무현 정부 말기에 한나라당 사람들이 정권 바뀌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방송사를 상대로 협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지네들이 세뇌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세뇌 당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노무현이 그렇게 해서 당선된 언론을 것은- 장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노무현이 당선된 것은 KBS, MBC의 이른바 좌파 PD들. 아니 근데 지랄. 새내면은 새누리당 로고가 딱 새내 아니에요? 그거 지금 새로 생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위기가. 저 누구더라 한홍구 선생님이었나? 그 새빨간 요강당이라고 그러더라고. 이번 주 어저께 난 놀란 것은 그 내가 좋아하는 우리 유인촌 오빠가 네.
예술의 전당의 아주 저 사장님이신가? 그 형님 재밌어. 이사장 아니야? 이사장인가? 이사장. 아, 1년 뒤에 정권 바뀌면은 인천이 형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글쎄 그 정권 바뀌었으면 그만두라고 보통 다 했던. 그렇게 돼. 나는 그런 게 참 이해가 안 돼. 왜 보장을 해야지.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분의 임기가 있는데 그 임기 동안을 보장을 시켜주질 못하고. 그래야 하는데요. 그래야 계속 하는데. 바뀔 때마다 사람이 바뀌어? 유인촌은 이 정권 초기에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 다 나가라. 임기? 무슨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래서 합니다. 예술인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아니 그러니까 예술이 사실은 정치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획득해야 되는데 그 양반은 뭐 예술 정책이라든지 문화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정치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골 때리는 사람이죠. 근데 박원순 시장님 바뀐 서울시에서는 사실 바뀌었는데 전임에 그 임명된 사람들 임기를 보장을 해주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각하가 사실은 얼마나 제가 이뻐하는 거야. 놀란 게 뭐냐면 이건 박원순 시장님이 어찌 보면 너무 유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요새 이제 서울시에 뭐 회의 때문에 가끔 들어갈 일이 있거든요. 들어갔더니 오세훈 시장 시절에 경찰청에서 파견돼 온 분이 아직도 그 서울시청에 있더라고. 그 양반 경우에도 자기가 나갈 줄 알았는데 박원순 시장 들어오고 나서 그대로 이제 뭐 보고 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그냥 계속 일하라고 그랬다고. 아유, 그런 고리를 끊고 싶어 하실 분이지, 그분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경찰의 보고라는 것이 어찌 보면 서울시하고 업무 협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경호라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교통통제하고 뭐 그럴 일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있는데 또 서울시 상을 막 보고하는 라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이렇게 놔두는 게 맞는 건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경찰이 사실 이명박 정부의 하수인, 특히 수뇌부는 완전히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들인데. 경찰청장 조연으로 보니까. 오랜만에 나왔다, 오랜만에. 그러니까 그건 좀 박 시장님이 너무 간대하신 거 아닌가 싶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 개인은 괜찮은 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런 식으로 두는 게 좀 글쎄 꼭 맞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어찌됐건 회전문 인사라는 게 이제 사람들 머리에 많이 박혀 있고 누나 사는 동네로 얘기하자면은 누나가 부녀회장도 했다가 면장도 했다가 이장도 그러셨어요? 했다가 이런 식이라는 거지. 아. 나 해보고 싶다 진짜. 네. 아니, 부녀회장. 그저께 그 중앙일보가 재밌는 기획을 넣었어요. 현 정부에 기용된 인물들 그 성향을 분석한 기사인데 현 정부에서 2회 이상 2번 이상 고위직을 거친 인사 101명의 면면을 101명? 네, 사회관계망 분석을 통해서 살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인생과 공통점이 하나 더 있을 때는 고위직에 발탁될 확률이 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중앙일보에서. 네, 그 인생이 뭐냐?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또 서울시는. 서울시 이런 거죠. 현대 고소영. 출신도 되겠죠. 그렇지, 현대 출신. 뭐 그래서 이제 요직을 3차례 지낸 사람이 101명 가운데서 2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목소리 쉰 사람은 누구죠? 아니, 네? 목소리 이명박 대통령처럼 그런 목소리는 안 좋아하실려나? 목소리 친 거. 그 흉내 내봐봐. 왜 안 돼? 안녕하십니까. 이명박입니다. 지금 끝은 비슷하다. 아니 이명박이 병사에 가고 있어. 근데 이제 우리 그 각하의 인맥들 관리를 하는 걸 보면은 뭐 신임하는 사람을 계속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패거리죠, 뭐 패거리. 패거리. 조폭의 패거리. 거기에 하나 기준 더 제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우리 각하께서 자기보다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에이, 그렇게 따지면 유인촌 씨는 얼마나 잘생기고 키가 크고 그런 괜찮아? 사람 딱 2명 있어요. 누구? 지금 교육부 장관님하고 유인촌. 이주호. 거긴 진짜 각별한 거죠. 이런 걸 수도 있어. 유인천도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인연이 깊네요. 인연 깊지. 예전에 그 개고기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개고기 인연. 어? 개고기 좋아하는 남자들은요 서로 굉장한 유대감이 있습니다. 끈끈한. 네, 끈끈한. 네. 인연 깊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역할을 했었던 거 아니야? 아니 뭐 야망의 현대- 세월에서도 현대가. 그랬고 서울시에서도 그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하고 네, 서울문화재단 문화회관 이런 거 정리를 다 유인촌이 했었어요. 유인천한테 맡겼었거든요. 그러더니 뭐 하여튼 현 정부 들어와서 승승장구하네.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띠리가 갯벌 민영화에 대해서 예. 얘기를 가지고 왔는데 삼성중공업에서 연락이 왔네. 예, 그게 갯벌 양식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었는데요. 네. 제가 잘못한 거는 삼성중공업이 계기가 되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추진했다고 말한 건 좀 제가 잘못
말을 했거든요. 흥분해서 그런 거고요. 그건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태안 사건이 나면서 어민들이 힘들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특별법이 생겼는데요. 그 특별법이 여의치 않으니까 별도의 이제 그 지원 방안을 마련하다가 이제 이런 법률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법률에 발의된 거는 2011년 11월 4일이에요. 그래서 2월 말에 통과를 시키려고 했다가 일단 법률안은 서 있는 상태입니다. 서 있는 상태고 대표 발의는 최인기 농림부 위원장이 하신 거고 16명이 지금 거기 이름을 올렸고요. 근데 이게 지금 끝난 건 아니고 일단 정부 입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상을 보면은 그러니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갯벌 양식업은 수산업법에서 마을 어업 면허를 주지 않던 외부 자본의 면허를 주도록 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마을 어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5m 안쪽에 있는 바다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5m 안쪽 흔히 우리가 갯벌이라고 하고 거기서 맨손 어업을 한다고 하는 게 법에서는 마을 어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촌계 그다음에 지구별 수협에서만 마을 어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주민들만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정부가 준비하는 거는 영어 조합법인도 갯벌 양식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영어? 그러니까 어가 물고기니까 일종의 어업하는 기업 같은 거죠. 영어. 네, 영어. 무슨 잉글리시 아니고 영어만 하는 마을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 영어 조합법인에는 어업인이 아닌 자도 기술 자본을 제공하거나 유통 가공업자면 참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화라고 표현하는 거잖아.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외부 자본이 그 마을 주민들만 하던 조개죽기에 끼어들 수 있게 가능성이 열립니다. 근데 요거보다 조금 넘어가 있는 거는 갯벌 양식법이 어업권이라고 하는 이를테면 5m 바깥에 조금 먼 데인데 여기도 영어 조합법인에게 허용을 하면서 갯벌을 자본이 임대하는 형식이에요. 이렇게 임대를 하면 이제 지금 정부나 일부에서는 얘기가 임대니까 영원히 주는 건 아니다. 인데 사실은 그 대기업이 그렇게 들어오죠. 처음에 조금 들어와서 길을 넓히면 그 다음에 이제 쭉 더해가지고서 이제 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지금 장관이 이제 이걸 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요. 2012년 1월 19일 매일경제신문하고 인터뷰에서 그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업을 산업으로 키우려면 이대로는 안 되고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야 된다. 그래서 현재 금지되어 있는 기업의 양식업 진출 규제를 없앨 계획이고 참치, 다랑어, 전복, 양식가공업 등 대규모 양식업으로 제한할 방침. 근데 사실 뭐 전복 같은 데가 사실 그 어민들이 주로 돈 버는 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원 입법으로 가는 것들은 일단은 정지되어 있는데 정부 입법으로 좀 할 거라서 농림부 쪽에서 추가로 이거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찌됐건 이 갯벌 민영화라고 이제 표현되는 이 선진화 계획이 삼성이라고 딱 꼬집어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건 확실한 거지. 대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들어올 수 있게. 기업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제가 관련해서 뭐 좀 제보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요. 추가로 좀 확인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회에 풀겠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양식업이다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는 실제로는 거기에 이제 그걸 조금 시간 지나면 이른바 이제 용도 변경 비슷한 걸 해서 뭐 이제 리조트를 만든다든지 또는 뭐 골프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대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거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걸 매립해서 이제 뭐 그냥 뭐 이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또 이 뭐 집을 이렇게 경치 좋은 데다가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땅값 올리고 뭐 이런 식의 사태도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기업한테 활짝 열어주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법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죠. 이번에. 참여 비율은 지금 90%, 95% 혹은 50% 안들이 있는데 사실 49%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수년 내에 이게 바뀌는 거는 뭐 시간 문제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일종의 공유지인 거 아니에요. 갯벌이라는 게. 공유지를 지역 주민들이 관리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외부의 자본이 관리하는 게 좋을까라는 논쟁이 있는데 2년 전에 오스트롬 여사라는 어떤 행정학자가 이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탔어요. 주민들이 관리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니까 효율적이다라는 거로 노벨상이 나간 사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개방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또 산을 민영화시킨다고 그래가지고서 이번 또 산을 산촌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를테면 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대기업이 막 들어오기 어렵게 돼 있는데 여기도 지금 재벌들이 들어오는 것을 농업 선진화 형태로 뭐 포장을 하려는 것 같아요. 뭐 밤 따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삼성 도토리 죽고 뭐 이런 거? 뭐 버섯도 하겠죠. 그 산이 많잖아. 그 뭐 네. 거기 산삼도 있고 그래요. 산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상 초월이에요 지금. 아유. 뱀도 있고 이런데 산에. 아니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렇게 쇠대가리인가 지대가리인가 모르겠는데 맨날 한다라는 게 무슨 재벌한테 안겨줘야 뭐든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4분기 우리나라 가구가 한 달 평균 지출한 돈은 238만 원으로 한 해 전보다 3.1% 늘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제 씀씀이는 1년 전보다 오히려 0.8% 줄었습니다. 소비를 거의 늘리지 않은 겁니다. 안 먹일 수는 없고 양을 줄여서 조금만 사가지. 다 먹일 수는 없잖아요. 기름이 좀 많이 부담이 돼서 그래서 좀 뭐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싼 농산물 값 때문에 베란다에서 채소를 길러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신선 채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등락폭이 큰데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이라도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정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날씨 탓 등으로 과일과 채소값 변동이 심하자 이렇게 집에서 채소를 길러 먹으려고 씨앗과 원예용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뛰는 물가 탓에 알뜰 파티족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차리고 장식용품을 직접 준비하면 비용을 1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다 보면 뭐 기저귀값이나 분유값이나 들어가는 돈도 예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직접 차려주니까 물건도 제가 직접 제 손으로 고르면서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8개월째 동결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여건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4%로 떨어졌지만 앞으로의 물가를 전망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4%대에 머물렀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이 같은 대내외적 요인을 근거로 이달 기준금리를 또다시 3.25%에 묶어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물가에 대한 생각. 앞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률은 해외 위험 요인의 영향 등으로 당분간 하방 위험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총재는 물가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대외 여건도 해결 분위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우리 용띠리, 우띠리, 선띠리와 함께 각하 얼굴이 요즘에 푸석푸석 하신데 이게 바로 그 물가가 요즘 각하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다. 근데 내가 그 걱정 때문에 진짜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 이 걱정으로. 그럴 정도로 정말 최대 고민거리인데 그래서 품목별로 뭐 담당자를 정해가지고 금년 한 해 물가관리 책임실 명제. 그러니까 배추는 뭐 용띠리가 담당하고 쌀은 선띠리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배추국장, 쌀과장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렇게 했는데도 물가가 지금 우리 피부에 이게 잡히는 게 안 와닿고 있단 말이야. 정치인들을 일반인들이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물가는 안 무서워하거든요. 총 들고 온다고 해가지고서 뭐 물가 꼼짝도 안 하죠. 힘으로 밀어붙이기로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물가라는 건 사실은 거시경제 구조에서 많이 결정이 돼요, 이미. 그래서 제가 이제 큰 틀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환율, 그 다음에 저금리, 그 다음에 재정적자 포함한 그 공부채를 엄청나게 늘렸잖아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물가로 오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거든요. 올릴 수밖에 없도록. 예, 환율은 예를 들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이제 수출 대기업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부양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거꾸로 수입 물가는 뛰는 효과가 생기고 그게 최종적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에도 반영이 되죠. 또 저금리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요. 그럼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건 상대적으로 물건값 대비해서 돈의 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물가는 상대적으로 뛴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유동성 증가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좀 유식하게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유동성 증가. 그러니까 네. 현금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네. 리퀴드니까 돈. 너무 많다는 거죠. 내 친구 중에 유동성이 우리 주머니에는 왜 돈이 없어? 유동성이가요. 그 술만 먹으면 그게 잘 풀어져요. 네. 네,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다. 인체 자체가 유동성이야. 그리고 또 갑자기 이름 갖고 개그를 또 생각하다 보니까 뭐 김치국도 있고 그러겠네. 네. 아, 제 친구 중에 김장철이 있어요. 지 만원이도 있어. 지가 만원이야.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만원이 뭐야 이름이.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동성 하다가 이렇게 환율하고 저금리도 그렇죠. 또 이제 재정적자를 엄청나게 냈어요. 현 정부 들어와서 이제 재정적자 낸 것만 거의 한 100조 원 이상 나왔고 뭐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뭐 거의 한 400조 이상 지금 늘어난데 이게 GDP에서 한 40% 가까이 될 정도로 그리고 역대 정부 뭐 노무현 김대중 정부 어떤 정부를 합치더라도 그 2배 이상 많은 공급 부채를 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빚쟁이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렇게 돈을 시장에 막 풀어버리잖아요. 돈이 막 넘쳐나도록 만들어서 물가가 뛰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이게 효과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환율을 띄워주면 수출 대기업들 돈 벌잖아요. 근데 재벌들이 좋아지는 거죠. 소비자들은 그만큼 물가 부담 때문에 손해를 봐요. 저금리 만들어주면 부동산 부자들이 이득을 봐요. 예를 들어서 빚지고 이렇게 다주택 투기한 사람들. 근데 열심히 돈 벌어서 은행에 이자 맡긴 사람들은 손해를 봐요. 그리고 공공부채를 늘려서 지금 도와준 게 다 부동산 시장 부양하고 건설 시장 부양하고 4대강에다가 때려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건설업체 살려주고 저축은행 살려준 거예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우리 무상급식도 못 해주고 우리 이명박 정부 한참 때 2009년 이럴 때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 혜택 이런 거 줄여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갔거든요. 결국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갖고 엄청나게 막 부자들한테 부를 이전해주고 있는 거죠. 완전히 피라미드의 밑바닥에서 빨대를 꽂아갖고 쫙쫙 위로 빨아올리는 지금 거시경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이걸 좀 한번 풀었으면 좋겠어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은 물가가 오르나 내리나? 오르죠, 그건 당연히. 오른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없으면 물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없다는 건 사람들이 돈 보이는 대로 은행에 저금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치. 그 은행으로 들어가면은 시중에 돈이 적으니까 물가는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자율이 낮으니까 네. 이 돈을 은행에 넣을까 쓸까 그러면 이자율 낮으면 써버리거든요. 네. 그럼 돈이 막 도니까 네. 물가는 당연히 올라가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다시 헷갈리죠. 한번 좀 정리하고. 맞아. 예. 이게 물건하고 돈하고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수요 공급처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돈이 흔해지면 상대적으로 물건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돈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물건 값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아르헨티나에서 돈 화폐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리어카로 한 리어카 끌어다 주고 뭐 쌀 한 봉지 사고 뭐 그랬다는 인플레이션은 독일 사례가 진짜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요. 하이퍼 인플레. 바이마르 공화국 후반기에 이랬다는 거예요.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수십 병을 딱 시켜요. 시켜고 마셔요, 밤새. 그럼 10대 병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걸 팔고 나오면은 돈을 받았고 나온다는 거예요. 밤새 술값이 올라가지고서. 밤새 술값이 올라서 그동안에. 네. 그러면 정부가 상당히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선들이 얘기만 들어봐도 그럼 어떤 부서들이 관련이 돼 있는지 물가에. 기본적으로는 뭐 이제 다 관련돼 있겠지만 물가를 관리하도록 중요한. 한국에서 법률로 지정한 데는요. 한국은행이에요. 한국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존재하는 이유는 가격을 안정시켜서 물가를 잡는 거다라고 하는 존재 이유거든요. 그 수단이 여기 보면 한국은행법 제1조에 목적이 나와 있어요. 1조 1인데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 신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데 그 학교에서 배운 한국은행은 돈 찍어내는 곳 은행의 은행 이런 건데 한국은행이 라면 기름값 뭐 이런 걸 결정하는 데는 아니잖아 이게. 라면 기름값을 결정하는 돈의 양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낸다 내지는 돈을 막 풀리게 한다 그러면은 라면값이 올라가니까 라면값 올라갈 때 제일 처음 원망해야 되는 사람은 한국은행 총재. 왜 뭐 하고 있었니?라고 해야 되는 거죠.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결정함으로써 또 시중에 물가를 또 올리고 내리고 그 완급 조절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 총재는 나처럼
말 안 들어 처먹는 새끼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난 그 맘대로 할 거라는 사람이 한국은행 총재를 해야 물가가 싸지는 거거든요. 법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정부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가 김중수 씨 아니에요. 아주 무거운 물인데 하는 짓은 가볍죠. MB하고 가깝고 MB 말씀을 완전 또 딸랑이죠, 완전 딸랑이. 취임 초부터 이야기했던 게 한국은행의 정치적 독립이 사실은 경제학 원론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국은행의 독립이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 안 하면 어디서 독립을 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근데 이 양반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 맨날 해외 출장 다녀요. 그러면 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정하는 거지, 기준금리. 예. 그게 왜,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왜 미치는 건지. 한국은행이 경제적으로 두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물가 안정인데 이건 법이 유일하게 딱 지정해주고 있는 목표고 경기 부양이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경기 부양은 돈을 많이 풀면은 물가는 올라가지만 경기는 부양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은행법을 고쳐가지고선 경기 부양도 한국은행의 목표에 넣자라고 옛날 한나라당이 엄청 우겼거든요. 지금의 새누리당. 저 같은 사람들은 안 된다. 이 법은 전두환 때부터 늘 지켜진 법이니까 바꾸면 안 된다는데 법은 그대로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운영되는 방식은 경기 부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요번 달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고 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물가를 올리도록 해서 경기 부양시키는 거를 용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정리를 하자면은 금리를 만약에 올리면 물가는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죠. 내려가고. 금리를 내리면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돈 있는 거 은행에 넣을 거 아니에요. 자꾸 은행으로 주면은 물건값은 내려지고 라면값도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정리가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쉽게 들리세요. 맞아. 아니 사실 한국은행이 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식은 뭐 몇 가지가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죠. 은행들 있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서 은행이 많이 준비를 하게 하면 상대적으로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적죠.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이야? 지급 준비율. 직업 준비율. 줄여서 청년들 직업에는 무슨 준비를 했는데 지급 준비율이구나. 예전에 모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과 긴밀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국제통화요금이 얼마라고?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미치겠다. 모셨었습니다.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직업 준비금을 그만큼 많이 쌓게 하면 그만큼 이제 시중에 풀 수 있는 돈이 적잖아요.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적잖아요. 은행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통화량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세계 금융 위기 이후로는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양적 완화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하는데 꼭 그걸 굳이 얘기해야 돼요? 괜히 얘기하더라 한 번씩. 뭐 써보지도 아니 않는데. 잘난 척 깔때기. 하버더가 제일 웃겼어. 그래도 하버더. 제가 그래서 영어 발음 좀 되는데 한국말 발음이 안 된다는 그래서 강용석 의원하고 다른 학교 나왔다며. 예, 그렇죠. 거기는 하버드고 여기는 하버더고. 하버더. 아니 우띠 형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강영숙 때문에 학벌 컴플렉스를 많이 벗어났다. 대한민국이. 아니 유학 좀 줄 거예요. 하버드 가도 저렇게 될 거니까. 아니 근데 이거 은근히 저를 디스하더라고. 거긴 하버더니까 다른 학교라서.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잖아요. 아까 누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돈을 막 찍어내버려요. 그러니까 금리를 가지고 깔짝깔짝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런 비상 상황이다 싶으면은 돈을 아예 그냥 많이 찍어내서 막 뿌려버려요. 미국에서 그랬던 거 아니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어찌 보면 일정하게 그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제일 처음 그렇게 했고 부동산 법을 붕괴한 다음에 금리 정책으로 말을 안 들으니까 예전에 그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짐바브웨 아프리카 거기도 하이퍼 버스 인플레이션. 한 번 탔는데 3,500만 짐바브웨 달러 우유 한 개 1억 음료수 한 개 2억 8천만 예. 아니 근데 우습게 아니고요. 외국인들 저기요 우유 하나 주세요. 여기 1억이요. 아니 외국인들도 한국 오면요 엄청 웃어요. 왜? 이를테면 15,000원 그러면은 그러니까 15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헌드레드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15,000, 2만 우리는 일상적이지만 거기는 1달러, 10달러 그러다 갑자기 10,000달러, 그래서 막
같이 이렇게 식당 영어로 가면은 하면 그렇네. 진짜 큰 돈 쓴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느끼는데요. 실제로 한국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웃지 못할 일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엊그저께 이제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었어요. 무역 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1월달 통계. 네, 12월 무역 흑자가 40억 달러라고 해서 막 정부가 반색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23억 달러였어. 이게 어떻게 된가 봤더니 한 업체가 10억 원 수출을 10억 달러 수출로 표시하는 바람에 실제보다도 갑절 가까이 부풀려진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무역협회가 세계 8위 무역 대국이 됐다고 막 자랑을 하려고 보도자료를 만들었는데 그걸 취소했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걸 알고도 한 15일 동안 모른 척했다는 겁니다. 진짜 나쁜 놈들인 게요. 네. 현 정부 들어와서는 실수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통계 조작에 가까운 느낌이 든다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요. 예를 들면 이 상위 10%하고 하위 10% 소득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잘 사는 사람들하고 못 사는 사람들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버리는데 갑자기 그 배율이 뚝 떨어져 버려요. 현 정부 들어와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일이 왜 생기냐고. 그다음에 인구 감소 시기가 2018년에서 2030년으로 갑자기 1년 새에 확 늘어나 버렸거든요. 12년이 늘어나 버렸어요. 어떻게 그 사이에 무슨 뭐 대단한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인구 감소 시기가 어떻게 12년이 늘어나 버리냐고. 그 이유를 따져보면 갑자기 뭐 한두 해 정도 이렇게 출산율이 1.08에서 1.20 정도로 올라갔는데 이 추세가 계속 상향 추세를 그려서 갑자기 출산율이 늘어난다. 이런 과정.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기업들 편하게 하려고 자꾸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사회 경제 구조를 건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동남아 인력도 자꾸 수입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민 정책. 그건 정책 방향일 뿐이지 그게 실제로 그렇게 간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통계 추계를 잡을 때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어찌됐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은행이라는 데가 관치금융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이게 올바로 갈 수 있는 거다 이 얘기 아니야. 금융을 잡고 있는 예를 들면 금융통화위원회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금융통화위원회도 위원 자체가 민간들도 들어오는 것처럼 돼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뭐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 사람 들어오게 돼 있는데 상공회의소라는 데가 실제로는 지식경제부에서 관할하는 데예요. 민간단체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거기 부회장은 늘 지식경제부 고위 관료가 낙하산을 오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자리를 다 청와대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네. 거기에 이제 몇 사람이라도 정말로 이제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청와대 눈치 안 보는 자리가 한 자리도 없어요. 거기다가 한국은행 총재를 지가 잘하는 놈을 시켜놓으니까 알아서 금리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김중수라는 사람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으로부터 독립 아니다 그랬는데 이 양반이 들어와서 또 한 해괴한 짓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VIP 브리핑 자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VIP? VIP. 진짜 한심해서 내가 웃는다. 얘기를 해. 우리 이름은 놀자. 고급스러운 얘기 좀 합시다. VIP.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 뭐 전례도 없던 거고. 그다음에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하면서 뭘 그렇게 안 그래도 보고하는 데가 많은데. 뭐 지가 이제 잘했다고 그렇게 알랑방귀 끼려고 그렇게 보고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한국은행이나 금융통화위원회나 이런 데뿐만이 아니고 지금 물가가 오르는 데는 어떤 몇몇 기업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인 것 같은데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는 어때? 그거 개판이죠. 그래?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재벌 정책을 썼어요. 실제로 경제학하는 사람이 일반 균형에 가까운 완전 경쟁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꼭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산업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종 불문하고 2개 혹은 3개가 먹고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 조그마한 것들이 막 있어서 뭐 롱테일, 그러니까 꼬리가 긴 시장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독과점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핸드폰 딱 보여요. 핸드폰 몇 개 하죠? 3개가 하죠. TV는 몇 개가 만들죠? TV는 삼성, LG 2개가 하죠. 석유 어디 팔죠? 4대 정유사. SK. 그 과점이죠. SK, 뭐 GS, 현대. 석유 얘기 나와서 그런데 석유가 말이야.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싼데 도대체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예전에 국제 유가가 비쌌을 때 있어.
그게 보니까 누나가 또 이제 시간이 많아갖고 조사를 해봤어요. 방송통신위원회 얘기 듣고 마음 하긴 많이 잘렸으니까. 아니 근데 요즘 누님 시간이 많으니까 방송이 알차진대. 봐봐. 2008년도에 원유 가격이 지금처럼 이제 미국하고 이란이 충돌했었을 때가 있어. 있죠. 그때 100달러 이상 폭등했었던 적이 있거든. 그래서 2008년 7월에 국제 유가가 147달러. 그래서 2008년에 휘발유 가격이 그때 얼마였는 줄 알아? 1,600원이에요. 1,600원. 그렇죠. 근데 2012년이잖아 지금. 어제 현재에 뭐 좀 난리가 났잖아. 뭐 이란이 뭐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뭐 어떻게 된다. 뭐 중동 정세가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게 현재 얼마냐면 117달러예요. 국제 유가가. 현재 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란 말이야. 그러면은 2008년도에 국제 유가가 147달러였었고 휘발유 가격이 1,600원이고 지금 현재가 117원인데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이야. 이거 이상하지? 아, 당연히 이상하죠. 2008년도에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국제 유가는 하락했어? 근데 휘발유 가격은 계속 상승해.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보니까 정유사들 입장에서 이게 안 맞으면은 한번 다시 우리 프로그램에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름에다가 금을 뿌리나? 왜? 아니 정유사들이 1년치를 계약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그렇게 돼 있대. 시장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우리가 두바이유를 쓴단 말이야. 두바이유. 네, 두바이 중질유. 근데 그게 무슨 뭐 무슨 뭐가 있대 그 안에. 황이 많이 들어가서요. 탈황. 나중에 다시 황을 하죠, 국내에서 빼요. 황 함유율이 높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정제하는데 기술이 필요한데 우리가 정제 기술이 높대요. 그러니까는 좋은 기름을 들여오면은 그만큼 이제 비싸고. 그러니까 1달러 먹을 거를 정제를 해서 10달러를 먹는다는 거야. 정유사들이. 부가가치를 높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1년치를 계약을 해놓기 때문에 딱 사놓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정유사들은 좋다는 거지. 오르면 오를수록.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지. 이제 가끔 중간에 뭐 무슨 특이한 상황이 있을 때는 뭐 계약을 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마진이 많이 남는데 희한하게도 안 내리는 거야. 그게 담합 때문이죠. 사실상 담합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이제 뭐 분쇄를 못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담합 구조를. 이건 어디서 하냐 말이지. 그걸 이제 공정위에서 사실 해야 되는데 맨날 기름값 내리라고 이렇게 압박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100원 정도 이렇게 인하했다 금방 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SK에서 했었어. SK에서 100원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500원의 이문이 남는데 100원을 빼줬으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400원 이득 보는 거지. 그게 뭐 손해보는 게 아니다. 손해보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정유사가 작년 역대 최고의 이익을 올렸다는 거예요.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는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국내에서는 별로 마진 못 남겼고 해외 수출하는 쪽에서 많이 남겼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요.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요. 그 회계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얼마든지 이 수익을 짜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유사에서 예전에 일했던 분한테 직접 들었는데 이걸 그냥 싸게 그냥 수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바로 수입을 안 하고 쓰리 쿠션을 먹여요. 그래서 해외에 이제 자기네들 지사들끼리 A로 수입했다가 B로 수입했다가 C로 수입했다가 돌리면서 괜히 마진 붙여서 이렇게 수입해서 비싸게 수입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국회의원이든지 이걸 좀 철저하게 기름값 청문회 같은 거 좀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리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제가 전에 분석해 보니까 해외로 수출하는 단가는 많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국내 정유사들이 국내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해외도 수출하거든요. 수출한 기름값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한 20-30% 떨어진다 그러면 국내 기름값은 그만큼 안 떨어져요. 지금 여기 나오기 전에 공무원들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근데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는 공무원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기들도 모르겠다라는 대해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번 하든지 모든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원가 공개를 시키면은 뭐 어쩌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다 공개시키지 말더라도 권한을 위임받은 일부 의원과 전문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어디까지가 담합 이윤이다라는 아니 이거 정부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기름값을 매기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싱가포르 뭔가 이렇게 그 석유 상품 중에 하나를 인디스를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올랐으면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바로바로 실 가격으로 연동시켜서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을 그냥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게 주유소들 이렇게 뭐 가격 표시해놓고 그거 이렇게 뭐 때려잡을 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유사 담합을 깨야 돼요. 지금 국민들이 차를 몰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기름을 넣고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니 정유사들의 원가 구조 하나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웃기는 거죠. 근데 이게 그만큼 한편으로는 얘네들이 불투명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수입 과정도 그렇고 수출할 때도 그렇고 이 아까 제가 3쿠션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막 비자금도 사실 만들어내고 있을 거거든. 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 재벌들의 잘못된 지배 구조 때문에 기업이 불투명하고 원가 구조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비자금 조성하고 막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처럼 가자고 하는데 미국 경제사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라고 하는 엄청 큰 회사가 독점적이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1800년대 말에 이걸 분할시켜 버렸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다음 미국 전체 전화를 갖고 있었던 AT&T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미국 갔을 때 AT&T 거를 KT하고 AT&T하고 뭐 좀 연결 관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는 또 그 라인을 썼다가 그것도 49만 원의 전화요금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 하고도 몇 번 통화했지. 예, 그렇죠. 미국에서 그 AT&T를 끊어낸 다음에 전화 가격이 많이 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싸졌죠. AT&T를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해체를 시켜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게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지? 미국 얘기죠.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그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런 일을 하실 분들이 아니잖아요. 아시잖아. 와, 해체를 시켜버렸구나. 해체를 시켜서요. 거기서 이제 막 각종 통신사들이 나오는데 통신사들이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가보면 뭐 지금 AT&T는 오히려 1위 업체가 아니고요. 뭐 T-모바일, 뭐 그다음에 이 브라이전 이럴 때 뭐 한 번은 나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AT&T나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쫙 지역별로 이렇게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요금이 굉장히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딱 맞는 걸 딱 선택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통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유학 생활할 때 한 달에 한 그 40불짜리를 쓰는데요. 그 40불이라고 그러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한 4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주죠. 또 미국에서 항공사 이것도 독점을 깨버려요. 그러니까 저가 항공이 막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소득층의 사람들도 사실은 미국에서 이렇게 뭐 빈부격차가 심하다 그렇지만 저소득층의 사람들도 웬만한 여행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민영화 하면 싸진다고 하는데 민영화 이런 거 하기 전에 먼저 독과점에서 가져가는 독점 이윤이나 이런 것들을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이제 싸지는데 그건 그대로 다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무슨 뭐 기름 장관 국장 뭐 이런 거 나와봐야 그렇게는 되는 게 아니죠. 배추국장. 네, 아니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이번에 이제 공정위에서 얼마 전에 걸린 건데 이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아까 이제 저 우띠리 형님이 이야기했잖아요. 2개 업체밖에 없어요 사실상 지금. 내가 지금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담합하다가 걸리는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삼성이 참 우리가 계속 삼성 얘기 사회적으로 이거 책임을 좀 져야 되는 회사에서 왜 이러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2011년도하고 2012년도 거만 지금 삼성 그룹 계열사 1년 담합이 어마어마하게 걸렸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생명, 코닝, 정밀화, 탈레스 뭐 이렇게 걸렸는데 전선 판매 가격 담합, 보험 상품 이자율 담합, 브라운관 유리 가격 담합, 비료 입찰 담합, 세탁기, 평판 TV, 노트북 가격 담합, 잠수함 탑재 장비 연구, 개발 입찰 담합, 뭐 이런 식이야. 다양하게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세탁기가 원래 2006년 무렵인가 20만 원 후반대 세탁기가 있었어요. 10kg 용량에. 조그만 거. 뭐 생활이 어려운 소비자들, 가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세탁기라도 있으면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걸 없애버렸어요. 담합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50만 원대 이렇게 내던 좀 고급형 제품을 60만 원대로 올려버리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었던 걸 고가에 파는 거죠. 그만큼 이득을 보는 거고 소비자들은 손해보를 보는 거고. 이렇게 담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리니언시 제도라는 게 있어요. 리니언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2007년부터 조달청과 단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서로 짜고 가격을 담합해 정부를 속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석호 공정위원회 카르텔 조사국장. 3사의 담합으로 인해서 시스템 에어컨 및 TV의 조달 단가가 경쟁 가격보다 인상되거나 유지됨으로써 정부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이 적발된 3사 가운데 삼성전자에는 과징금 175억여 원을, 캐리어에는 16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LG전자는 제일 먼저 조사에 협조한 대가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습니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그리고 대만 업체 네고시 TV와 컴퓨터 모니터의 액정인 LCD 패널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972억 원, LG디스플레이에 655억 원 등 모두 1,9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전자는 자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브라운관 유리 가격을 담합해온 한국과 일본 제조업체들에게 5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삼성코닝이 32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기초자가 183억 원, 일본 전기초자그룹 2개 회사가 각각 37억 원과 3,7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삼성코닝 정밀소재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대폭 감면받게 됐습니다. 담합의 달인 삼성과 LG, 심지어는 둘이서 담합하고 둘이 함께 자진 신고하기도 하는데 국내 가전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격 경쟁은커녕 오히려 담합해오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LCD, PDP-TV와 세탁기의 출고가는 함께 올리고 할인율과 사은품은 줄여 사실상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엔 258억 원을, LG전자엔 18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과징금은 대부분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 때문인데요. 두 회사 중 한 곳이 이렇게 해서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고 다른 회사도 절반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담합으로 이익은 이익대로 챙기고 또 면죄부까지 받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자진 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으면 5년 안엔 다른 담합권을 신고해도 감면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리니언시가 뭐냐면 리니언트가 간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리니언시라는 건 예를 들어서 담합 사실을 적발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자진 신고하면, 쉽게 말해서 자수를 하면 그 과징금을 첫 번째 업체한테는 면제를 해주고 두 번째 업체는 50%만 매기는 제도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건 문제는 뭐냐면 리니언시라고 그러는구나. 예, 그걸 이제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는데 리니지라고 뭐 게임은 하나도 그래가지고. 근데 이 리니언시 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냥 담합만 할 뿐만 아니라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서 담합하는 순서조차 담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맨날 시장에서 잘 나가는 1, 2 업체가, 그래서 과징금 제일 많이 두드려 맞아야 되는 업체가 맨날 제일 먼저 신고하거든, 짜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과징금을 면제받아 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한 1조 몇천억 정도 이렇게 과징금을 받아야 되는 건데 실제로 한 6천억 정도밖에 이 과징금을 안 매겨받았거든요. 근데 그 4천억 이상이 다 이런 1, 2 업체들 이렇게 면제를 받은 거예요. 누나 하는 CBS 프로그램에 프레시안의 윤재석 기자라고 나와가지고 삼성 예전에 그 65년도에 사카린 밀수 사건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난 몰랐었어.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 그 양반이 국민일보 논설위원 출신이에요. 그리고 삼성에도 있었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삼성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주 자기가 뭐 속속들이 안다.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지금 이맹희 씨? 네. 이건희 씨 형이 지금 저기 소송 걸었잖아. 네, 그렇습니다. 이건희 씨한테. 네. 근데 처음에 사카린 밀수 사건이 있었을 때 이맹희 씨가 그때 사장이었었다는 거야. 큰아들이고. 네, 그렇죠. 근데 이병철 회장님 계실 때. 네. 그때 그 사카린 밀수가 뭐냐면 공화당의 정치 자금을 그렇죠. 좀 서로 좀 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밀수로 어떻게 그걸 마련을 해보자 해가지고 했나 봐. 그래서 굉장히 그게 크게 터진 사카린이라면 혹시 아나? 옛날 그 신원당이라든지 대용으로 하고 엄청 달지 그거. 네. 그때 뉴슈가라고 있었어. 뉴슈가 아나? 모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새로운 설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네. 거를 모르냐? 그럼 나랑 지금 나이 차이가 많다는 거야? 난 누나 기억나. 왜 너 50 안 됐어? 아직 누나. 안 됐어요? 왜 이래?
나 48이야. 만으로. 진짜? 그래. 오. 이 사람들이 말이야. 만으로. 어찌됐건 그래서 그 사카린이 그거의 원료이라고 나는 지금 생각을 하는데 예. 그때 김두한 씨의 오물투척 바로 사건이 그때 그때 있었던 예. 거야. 예. 이놈들이 이런 부정을 합리화시켜가지고 그러면서 오물을 예. 그때 거기에 정부 관료들 국무총리라든지 부총리가 다 앉아 있는 대정부 질문 때 그때 퍼가지고 그분이 이제 독립문 쪽에서 펐다는 얘기고. 아니 종각의 그 파고다 공원. 그러니까 파고다 공원, 탑골 공원. 거기 그 부근에서 그 펐다 이런 그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투척을 하면서 이건 국민들이 준 사카린이다 골고루 나눠 먹어라 하면서 이제 확 뿌렸다는 거야. 똥 먹어라 이러면서. 그랬다는 거지. 참 그런 역사가 있는 삼성이 지금은 좀 달라질 때도 됐잖아. 아니 근데 뭐 담합하면 삼성이 늘 담합 건수 제일 많잖아요. 그 참 재밌는 게 삼성 매스컴 당시에도 중앙일보 지금도 중앙일보 보면은 일관돼요. 그 당시에 사카린 밀수 사건 났을 때 그 직원의 소행이다. 회장은 몰랐다. 이거거든요. 지금 이건희 비자금 사건 때도 중앙일보는 회장은 몰랐다. 이거는 오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맹희 선생이 그때 들어가서 살다가 나오셨다는 얘기를 하던데. 아, 억울함이 많으셨겠네. 억울함이. 또 삼성의 대는 또 동생이 이어가고. 그런 식이지. 이제 이건희 비자금이 이제 4조 5천억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김영철 변호사 그 책을 보면 실제로 비자금 규모는 한 10조 원이 넘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의심되는 그런 차명 계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충분히 조사를 안 했거든. 그래서 그나마 얼렁뚱땅 밝혀낸 게 한 4조 5천억 돼요. 근데 실제로는 10조 원이 넘을 거라는 이야기고. 이 4조 5천억이 뭐 상속 재산이겠어요, 다. 근데 이제 이건희 회장 쪽에서 상속 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검찰이 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검토해보지도 않고 그러시죠? 이러면서 상속 재산으로 인정을 해줘버린 거예요. 그때 오히려 특검이 오히려 삼성한테 면죄부만 준 거다라고 아주 많이 말했죠. 또 차명으로 돼 있던 삼성생명 지분 이거 이건희가 이제 가져가면서 사실은 삼성생명에 막 엄청난 그 지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버린 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비자금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부터 이제 이게 상속 재산이라고 떠들어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왜 이건희 혼자 받은 거겠냐. 결국 가족들하고 이렇게 분할 상속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져 나올 줄 사실은 짐작이 됐던 거죠. 어찌 보면.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불거져 나오는 거고.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가 말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말이 씹대야 우딜 세금혁명 당선딜 시사돼지용딜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 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삼성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씨가 동생 이건희 회장에게 주식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25년간 해묵은 삼성과 형제의 난이 7천억 원짜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의 맏아들이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 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대상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상속 주식 지분입니다. 이건희 회장 명의로 된 삼성생명 차명 주식 3,240만 주 가운데 824만 주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7천억 원이 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갑자기 첩보 영화로 바뀌는데 삼성 직원이 CJ 이재현 회장을 미행했다며 CJ 측에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지난 15일 검은색 오피러스 승용차를 탄 남성이 CJ 이재현 회장 집 앞을 지나쳐갑니다. 이 회장의 부친이자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씨가 동생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7천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 소송을 낸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 승용차는 일주일가량을 매일같이 이 회장 집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CJ 측이 지난 21일 이 회장 집 근처 골목길에서 미행하던 차를 붙잡았고 경찰에 신고한 끝에 삼성물산 소속 김모 차장임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증언. 가서 보니까는 차에 사람이 앉아 있었고 앞에 이제
남자 둘이 이렇게 서서 차를 이제 막고 있었던 모양인가 봐요. 이 차가 나를 이렇게 쳤으니 사건 처리를 해달라. 김동환 CJ그룹 부장. 저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이 건설 부지를 물색하러 다녔을 뿐 미행을 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재계는 이번 사건을 이맹희 건희 형제 사이 재산분할 소송이 시작된 이후 두 재벌가의 해묵은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리니어시 제도를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그 굉장히 지금 악질적인 제도라서 원래 취지는 원래 담합하는 걸 이렇게 밝혀내기 힘들기 때문에 자진 신고를 유도하면 감면해준다 이러면은 나는 그래도 감면 받으니까 자수를 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 한국에 들어오면 이게 워낙 재벌들하고 공정위조차도 뭐 유착이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맨날 조사가 이뤄진 후에 자진 신고를 해요. 조사 들어가거나 뭐 내사 단계에서 아니 그게 무슨 자진 신고야. 그리고 또 웃기는 건 뭐냐면 맨날 1, 2업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1, 2업체만 자진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담합 주도해놓고 엄청나게 소비자들한테 막 수천억 단위로 피해를 준 거죠. 그래놓고는 가진금을 다 면제받아. 그다음에 검찰에 고발도 안 돼요. 근데 당하는 건 늘 중소기업이죠. 예를 들어서 보험, 아까 삼성보험도 걸렸는데 삼성생명. 예를 들어서 16개 업체가 걸렸어요. 이자율을 이렇게 담합했다는 거죠. 근데 담합해서 걸렸는데 삼성생명하고 교보생명, 이런 대한생명 이 세 군데가 사실은 1, 2, 3위를 다투고 있는 데거든. 여기는 다 가진 걸 면제받거나 아니면 막 그 감액됐어요. 근데 나머지 중소업체 이런 데는 다 또 막 가진 거 있는 대로 다 냈죠. 어떻게 보면은 국토부나 뭐 이런 경제 관련 장관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훨씬 더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경제 경찰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 누군지 아무도 모르시죠? 저도 공정거래위원장 이름이 낯선 분이시던데 그분이? 예전에 알았는데. 일단 조선일보 사장보다는 100배는 중요한 사람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조선일보 사장이 100배 중요한 사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동수 선생이네. 그러니까 아니 배경호가 했다가 배경호가 물러났고 지금 김동수 선생. 김동수. 근데 이제 이게 리니어시 제도가 제대로 되려면 그 엄벌하는 것하고 막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담합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 죄를 지은 건데도 불구하고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대로 처벌을 안 하잖아요.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다 봐주는 제도만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누나도 프로그램에서 이거 다룬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전속 고발권이라는 거? 전속 고발권이라는 그걸 가지고 있다며. 네네. 그러니까 공정위만 그런 담합을 고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왜 공정위만 담합을 고발해야 돼? 예를 들어서 소비자 단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가 일정한 수가 모여 있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사실이 있으면 소비자 피해가 왔기 때문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위만 전속으로 그 고발권을 쥐고 있어서 그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수사하거나 뭐 공소를 제기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검찰의 기소독점권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터키 입찰을 하게 되면 터키라는 것은 이제 또 터키 나왔다. 우리가 방송 2번을 이 터키 때문에 못 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터키를 자세하게 언제 진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하긴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뭐 지나가면서 이야기할 텐데 쉽게 생각해서 건설업체들끼리 담합을 하는 거예요. 상위 6개, 10개 재벌 건설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600억에 할 수 있는 공사를 1000억에 해요. 이걸 터키 담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조짐이 명확하게 보이는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산 참사했을 때 떼잡이들이라고 그래서 막말했던 그 용산구청장 있을 때 그 용산구청사가 실제로는 터키로 발주를 했고 실제로 가격 담합이 이루어져서 그는 심정적으로 확신하는데 몇천억 단위의 공사를 하는데 가격 차이가 1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담합을 안 하고는 이렇게 가격이 나올 수가 없거든. 근데 이걸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담합 검찰에다가 고발을 하면 좋은데 서울시가 직접 못하고 공정위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공정위는 이거 뭐 증거를 찾기 힘들다 그러면서 그냥 포기를 해버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의 기소독점권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 선띠리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면 되겠네. 저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국세청장도 해야 되지. 지금 국토해양부 장관도 해야 되지. 한국은행 총재도 나오고 공정거래위원장도 나오고. 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한번 해볼까.
근데 봐봐. 그 전속 고발권이라는 거를 폐지시켜라 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폐지가 되면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건 그렇게 지네 얘기하거든. 생각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무슨 논리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아니 주로 대기업들이 담합을 하잖아요. 담합하는 거의 거의 모든 사건들이 삼성, SK 아니면 LG. 삼성이 건수는 제일 많고 담합 금액으로는 SK가 제일 많거든요. 그다음에 LG 뭐 하여튼 이런 데서 한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담합해서 중소기업들 죽이고 소비자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떠넘기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소비자 단체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렇게 해서 담합을 견제하게 하는 게 그게 왜 중소기업들한테 피해가 걔네들 하는 얘기는 아무나 이걸 이제 신고할 수 있으면은 중소기업들한테 피해가 갈 거다. 그쪽에 이제 재판 건수가 늘어날 테니까라는 얘기인데 궁극적으로 이 문제가 풀려야 소비자와 중소기업들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그럼요. 아까 제가 세탁기 소리죠. 세탁기 이야기도 했지만 그렇게 가격 담합을 했을 때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저렴한 세탁기에 대한 수요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제품이 나오는 것들을 이 나와줘야 담합에 막고 있는 되는데 거라니까. 이걸 재벌 기업들이 밟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공정위 예. 얘기는 대기업 경우는 검찰 수사가 들어와도 법률 자문을 받아서 대응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수사를 대비할 여력이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지네들이 법률 조력을 해주면 되죠.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친절도 하셔라죠. 그런 놈들이죠. 아니 이럴 때 경찰이 지금부터 수사를 하겠다 그러는데 조폭이 있고 잡범이 있는데 내가 수사를 시작하면은 잡범들은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불쌍해서 어떻게라고 하는 그 얘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지네들 그냥 권한을 독점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야 그 권력을 가지고 대기업들하고도 이렇게 술 얻어먹고 다니는 거고. 그나마 공정위 있는 공무원들은요.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보다는 오히려 유착이 조금 덜 돼 있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뭐 재경부나 뭐 나름대로는 지식경제부에 네. 비하면은 훨씬 이제 적겠죠. 나름대로는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거래를 이렇게 정착시키겠다고 나름대로 이제 관료들 중에서 간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이제 괜찮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위상도 약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재벌들 입김이 세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리니어시 제도 하나만 하더라도 이렇게 막 엉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담합이 적발되면요. 회사가 망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벌금을 크게 때려야지. 그러면 안 해요, 담합. 근데 지금 뭐 벌금이라는 게 벌금을 크게 때리거나 주주 중에 제일 큰 주주 있잖아요. 그 주주의 의사 결정권을 뭐 3년간 없애겠다. 그렇지. 그 정도 해야 뭔가 거가 나와야 되는데. 정신 좀 차리죠. 그다음에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아까 등기 담합 이야기했는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건설업체가 예를 들어서 담합을 했다. 또는 예를 들어서 뇌물수수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 건설업체 하나를 뭐 예를 들어서 2년 정도 입찰 참가 제한을 해버리면요. 그 회사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사실 건설부패가 확 줄어들어요. 건설부패가 준다는 건 공공건축물 예산이 줄어든다는 거고 그만큼 시민들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60년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주요 건설 기업에 대해서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때려잡아야지 왜 우리를 때려잡냐? 우린 만만하잖아요. 왜? 우리가 힘 좀 없어? 우리가 지금 1% 이제 힘 좀 세지 않았어? 아무래도 조선일보가 총선 나가라고 하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보니까 그랬더라. 네. 정봉주 의원 지역구로 뭐 나간다며. 정봉주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얘기했대? 교도소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낙장불입 출마 선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 얘기를 꺼냈으면은 농담이라도 꺼냈으면은 낙장불입. 아니, 확인을 해봐야지. 확인을 어떻게 해? 감옥에 가야 되는 건데. 예, 금요일쯤 갑니다. 그러니까. 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참. 아니 저보고도 이렇게 요즘 뭐 김진표 의원 아웃이니 뭐 이런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액션들을 하니까 간접적으로 정치적인 액션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에서 뭐 선대인이 뭐 용인에 나간다더라, 뭐 수원 영통, 뭐 수원 영통에 나간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뭐 돌아요. 근데 너희들도 누나처럼 미친 머리를 하라니까. 머리가 이렇게 미친 사람 같으면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해. 이제 그런 말 안 해. 이제 나한테는. 추리닝 입고 다니니까 저는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너도 가끔 보면 미친 것 같아. 여기 녹음하러 오면서 추리닝을 입고 오냐 박사가. 많이 돼? 예? 우리 그래도 김용민은 항상 우리 용띠리는 와이셔츠에 바지 정도는 입어주잖아. 누님 노 팬티입니다. 이것도 걸린다 이거. 아니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 선거 안 나갑니다.
아니 누가 뭐 나가라고 그런 사람도 아니, 없어. 그러니까 왜 자기 혼자 발표라고 안 물어봤어요. 아니, 자기 혼자. 그게 순결하지가 않아요. 난 대인이 형이 나가야 된다고 봐. 진표 형하고 붙어서 다이다이로 붙어. 돼. 그게 더 용기 있는 거지. 아니, 내가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뭐냐면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무슨 딴 생각이 아니라 김진표가 정말 어떤 식으로 길을 써서라도 나온다 그러면 최종적인 수법으로 내가 아예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서 저거 그 사람 떨어뜨릴 정도의 그런 표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전략을 그렇게 미리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딜레마에 걸려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한 건 아니고 진표 형이 머리가 좋아. 내가 그냥 그런 식으로까지 그냥 말을 흘려볼까. 근데 김진표는 아마 떨어질 것 같고요. 떨어지도록 해야 되고 저는 뭐 수원 시민들하고 지금 뭐 약속도 돼 있습니다. 대대적인 하여튼 낙천 운동을 벌일 거고 그 관련해서 대표 면담도 이미 신청해 놓은 상태고 뭐 계속 갈 겁니다. 뭐 보니까 한겨레 20일 경향신문 이런 데서 지금 그 내부 공심위원들은 아닌데 외부 공심위원들은 김진표가 떨어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막 비보도를 전제로 말을 슬쩍슬쩍 흘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국면에서 김진표가 자진해서 영광스럽게 불명예스럽지 않게 그냥 자진 사퇴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명박 정부 심판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제 열정을 불사를 수 있잖아요. 이게 왜 자꾸 이 쓸데없는데 자꾸 신경을 쓰게 만들어? 쓸데없는 건 아닌데. 선띠리가 트위터에다가 네, 이명박 대통령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런 거 쇼킹하네요.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람들 되게 궁금해하는데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나에게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야. 저런 식으로 말을 흘리나? 우리가 뭐 한국은행하고 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쭉 하는 걸 봤는데 환율, 저금리, 그다음에 공공부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도록 막 양동이로 막 물을 퍼붓고 있는데 지금 이명박이 하고 있는 짓은 뭐냐면 배추가장, 무슨 쌀국장 뭐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완전 국자로 그거 푸내겠다라는 거거든. 그것도 한국은행 꽁꽁 묶어놓고 한국은행을 완전히 청와대 남대문 출장소로 만들어놨죠. 기획재정부 남대문 출장소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원래는 독과점 분쇄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무슨 물가관리 당국위원처럼 만들어서 완전히 찍어 누르기 식으로 이렇게 70년대 80년대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즘 시민단체 같아요. 얼마나 웃기는 놈들이야. 정말 저질이고 핫질인 거야 이 자식들. 설치류가 하긴 뭐 IQ가 굉장히 낮지. 요새 우리 선띠리가 입이 거칠어졌어요. 이 프로그램 하면서 살살 본성, 그러니까 너의 본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 동아일보 시절에 그 후배 얘기했었잖아 지난번에. 네. 중간에 쉼표 대신에 씨발 마침표를 줬나. 예. 그러니까 그게 빠지면 감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 시절에. 이제 그래 그런 감으로 계속 가란 말이야. 시민단체처럼 하지 말고 이 시대를 평정심을 갖고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런. 그래요, 진짜. 뭐 나도 처음부터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 그렇죠. 제가 얼마나 순박해 보여요. 제가 고양이 얘기 잠깐 할게요. 저도 이제 영포라인 고양이. 네, 사람이니까 진짜로 이제 감정이 막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고양이 자는 거 보면은 진짜 평온하거든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제 이 시대를 살려면은 진짜 고양이든 뭐 개든 뭐든 자기가 사랑을 주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 각하만 보면은 뒤져버릴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반려견이나 뭐 반려 고양이 뭐 아니 근데 거기에 게 있어야 된다. 저번에 수술할 때 텐이라고 하는 부가가치세 내면서 놀랐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재수가 좋았던 게요. 굉장히 오랫동안 돌봐주신 수의사 선생님이 있는 병원에 가서 산 거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여기도 재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반려견이나 고양이들 많이 키우니까 돈이 좀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남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또 대기업이 들어오는데 사실 고양이들 많이 만져본 의사들이 잘할 거 아니에요. 사명감을 갖고. 아니 지금 온 국민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 저 정신 치료를 국가에서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저 의사 선생님들 보도한 얼마나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너무 우울합니다. 예. 그런 현실이 우울해요. 생각에는 특히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비싼 방법 말고 조선일보만 폐간시키면 그냥 전 국민들 우울증이 확산할 것 이명박 같아요. 하야하고. 예. 그러면은 우리 기대 수명이 높아질 거예요. 건강 수명도. 하여튼 설치류 박멸하고 저중동료 박멸하고 모피아들 좀 걸러내고 할 일이 너무 많다. 근데 우리 너무 과학들이야.
동아일보 계실 때 이 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한 뭐 사건이나 계기가 있으셨어요? 뭐 지금 간증 시간이야? 신앙 간증의 시간. 이거 사실은 이제 제가 사회부 때까지는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했고 예를 들어서 외환위기 직후에 뭐 노숙자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 생활을 해서 그 심층 체험형 보도를 통해서 뭐 기자 협회상도 받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상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또 깔때기 시간.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정치부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보통 동아일보에서는 전통이 이제 잘하면은 뭐 정치부로 보통 발탁하는 관행이 있어갖고 그때 제가 정치부 막내로 갔었죠. 아, 그랬었구나. 갔는데 그 당시에 그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언론사 세무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중동하고 한나라당이 한 패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하고 막 싸우는 식으로 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경북 경산 출신이라고 TK 정치부장이 제가 정치부 배속된 첫날 당신은 TK니까 한나라당을 가지 이렇게 된 거고 갔더니 또 뭐 영랑을 맡으래요. 뭐 제가 뭐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맡았는데 또 말진이다 보니까 세무조사 이런 게 터졌을 때 구정 기사는 다 제가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싫더라고 나는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근데다가 그 고대합 저 술판 사건 벌어졌잖아요. 김병관 회장이 이제 그때 이야기 해드릴까? 진짜 그게 경제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들읍시다. 거기서 엄청난 기사를 보이셨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영남을 담당하다 보니까 YS가 이제 전직 대통령이지만 제가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고대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이게 김병관 회장이란 양반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죠. 막 술을 잔뜩 먹고 이제 고대 정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이제 이 김영삼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앞에 나와서 술 먹고 나와서 학생들하고 같이 앉아갖고 막 대화하고 막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갖 추태가 벌어진 거지. 그때 이제 오마이뉴스가 메가활약을 했죠. 처음인데. 그것 때문에 오마이뉴스가 더 많이 봤죠. 근데 나는 이게 기사를 쓰지는 못하고 안에서 계속 회장 동태가 어떠냐고 막 그걸 보고하라는 거예요. 와, 미치겠죠. 결국은 이제 김영삼이 돌아가고 그날 뭐 그런 식으로 됐는데 나중에 이제 김영삼이 또 이제 떡국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동아일보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회장이 그런 식으로 낮술 먹고 다니면 그거 회사 경영이 되겠나? 이런 거예요. 얼마 쪽팔려요. 뭐 그런 사건 뭐 있었죠. 또 나중에 사실은 이건 진짜 저만 아는 이야기인데 그 언론사 사주가 얼마나 거만하냐면 거만하죠. 그 나중에 또 화해한다고 김영삼하고 화해한다고 김영삼하고 김병관하고 이렇게 회동을 했어요. 점심 회동. 그래서 회사에서 나보고 가서 이제 취재는 하지 말고 배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모시라고 하죠, 그걸. 네. 근데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데 김영삼이 일찍 왔어요. 그리고 김병관 회장이 한 15분인가 늦게 왔는데 이게 딱 앉으면서 한다는 말이 전직 대통령은 좋겠습니다. 교통통제도 다 해주고 하니까 빨리 오죠. 저는 막 길 막히는데 이게 뭐 교통통제도 안 되고 해서 그냥 늦게 왔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어디서 만났어요 그때? 장소가 제 생각에 성북동 근처였던 것 같아요. 아니 동아일보도 성북동이 뭐 얼마나 멀다고 거리고 막.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런 경험들을 하고 세무조사 젊은 기자 눈에 보이는 그런 불합리한 그러니까 모습들 이런 이상하게 제가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동아일보의 안 좋은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어디나 다 그런 건 있지.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좀 그런 걸 많이 경험했던 것 같고 또는 저는 이제 워낙 방불 기질이 세요 사실은. 동아일보 있을 때도 사내 게시판에 막 비판하는 글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올려서 미디어오늘이나 기자협회보 이런 데서 막 제 이름 인용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 이런 기사를 쓰고 있으니까 미치겠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 할 때는 적군과 아군으로 이렇게 나눠서 객관적인 관찰자 입장이 아니라 최전방 소총수처럼 이제 막 이제 소총을 사대는 사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안 그래도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애가 태어났어요. 우리 큰애가. 그게 이제 2001년 4월에 태어났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10년 후에 애가 이렇게 문자를 읽게 되면 내가 지금 쓴 기사를 이렇게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0년이, 이제 10년이 지났네요. 예, 마음의 사표를 쓰고 1년 후에 나왔는데 그래서 1년 반 동안 진짜 뭐 돈 한 푼 못 벌고 뭐 백수 생활을 했죠. 돈은 요즘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이 쭉 돈을 못 버니? 예, 근데 뭐 10년 지나서 11년이 지났죠 이미. 근데 마음 편하지. 아유, 자유로운 영혼이죠. 그러니까 영혼은 그리고 자유로운 우리 띨띨이들. 근데 우리 애가 글을 읽게 됐잖아요.
내가 쓴 기사는 안 보더라고. 그냥 동아일보 다닐 걸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정말 그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죠.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금 모르겠어요. 동아일보에 남아 계신 분들한테 뭐 인간적으로는 되게 미안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나와서 이 조중동의 속내 또 걔네들의 행태 이런 것들을 어쨌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남아있는 선후배 동료들 보면 뭐 나름대로는 뭐 기득권 사회에서는 여전히 대접받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상 속에 같이 새 같아요. 저는 뭐 나와서 아주 자유를 만끽하고 있죠. 우리 선띠리에 지나온 과거를 여러분. 근데 오늘 갑자기 왜 그 이야기를 왜 물었죠? 아니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냥 그때 어떻게 됐었나. 우리가 언제 대본대로 한 적 있어요? 대본이 뭐가 있어 여기. 대본대로는 무슨 대본대로야.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나가 궁금한 거는 정책적으로 잘못하는 부분, 물가를 잡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농산물 가격 같은 거 우리한테 직접 피부로 와닿는 거 이런 거 왜 못 잡고 왜 비싼 거야? 기본적으로 농산물 가격은 장기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러니까 물가 일반이 올라가는 힘이 하나가 이제 농산물에 작동하는 거니까요. 그 뭐 뭐든지 다 똑같은데 두 번째는 21세기를 예상하면서 우리가 희소성의 시대가 올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희소하다는 거는 드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있는 것처럼 썼던 석유, 그다음에 농산물, 그다음에 자원 이런 것들이 희소해지는 시기가 올 거다. 실제로 이제 그런 시기가 오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농산물 폭동 같은 게 생길 거고 그러니까 또 사재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점점 그런 게 올 거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노무현 때부터 지금까지 일괄되게 한국 정부가 한 거는 말로는 아닌데 실제로 농업 포기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FTA 생각해 보시면 되죠. 어차피 농업은 뭐 망할 거니까 이거는 뭐 죽더라도 다른 걸 택하자라는 그런 정책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만들고 더 많이 만들어야 싸질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비싸지면은 국내의 농업 기반을 무너뜨리면서 외국 걸 수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배추 파동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해외산 수입을 늘리면은 FTA 같은 거 할 때 편해지거든요. 농민들을 없애면은.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가 농업을 진지하게 이 정부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에 대한 것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약화가 되는 거죠. 논으로 보시면 돼요.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10배, 뭐 50배 이렇게 계속 없어지거든요. 농사지을 땅을 늘려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계속 줄이고 있으니까 농산물 가격은 폭등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정부에서 항상 내놓는 타령이 뭐 이상기후다, 축산물 같은 구제역, 뭐 AI 가축 전염병이다, 뭐 물가가 이게 날씨 탓이다. 그럼 앞으로 이제 물가 관리는 기상청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뭐 어떻게 생각을 항상 또 기상청에서 100년 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드립을 또 쳐주고 뒷받침. 아니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한국은행이 이번에 보니까 뭐 물가를 못 잡은 게 기후 탓이다. 그다음에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동성이 늘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 핑계를 대는데 뭐 그런 게 일정하게는 변명거리가 될 수는 있어요. 아까 좀 설명하다가 다 못했는데 어찌 보면 양적 완화라는 게 쉽게 말하면 막 헬리콥터에서 돈 찍어서 중앙은행이 이제 막 돈 풀어버리는 거거든. 그걸 이제 미국하고 영국에서 엄청나게 해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돈이 늘어나 버린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달러로 표시되는 원유가 올라가고 농산물 값이 사실 뛰는 효과도 발생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정부의 기득권 위주의 그런 정책 구조 때문에 물가가 뛰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핑계로 다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나쁜 단기 효과가 있고 장기 효과가 있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장기적인 효과고 그게 이제 터져 나올 때는 뭐 수급 불균형일 수도 있고 이상 기온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 단기적인 거고 그렇죠. 진짜로 올라가는 것들은 따로 있다 이거죠. 재벌 얘기 조금 해보면은 마트에서 사면은 쌀 것 같죠. 농산물이. 그래. 근데 진짜 싼 거는 생협이 더 싸요. 생협. 네, 생협의 유기농이 생활협동조합. 유기농이면은 비쌀 것 같잖아요. 마트에서 사는 유기농은 비싼데 생협에서 사는 유기농은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생협은 보통 1년을 계약을 해요. 전해에 내년에는 뭘 얼마로 하자라고 하고 돈을 주고 그 가격이 되니까 폭등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오히려 생협은 싸거든요. 안 바뀌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농민도 좋고 소비자도 좋죠. 근데 마트가 들어가면 마트는 어떻게 하냐면은 꺾기라는 걸 합니다. 꺾기가 그러니까 뭐야? 이를테면 딱 농민들이 있잖아요. 그럼 차를 딱 갖고 가서 이거 얼마에 하겠냐라고 해서 반값에 사와요. 그러면은 농민들은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 값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농민들이 힘들어지는데 그렇게 길게 하다 보면은 농민들이 더 어려워지면서 농사 지을 사람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꺾기를 하면은 소비자들한테 싸게 올 것 같지만 길게 보면 농민들이 없어지니까 사실은 비싸지거든요. 그리고 꺾기 하면은 그만큼 실제로 이제 마트에서 싸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 유통마진을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꺾기라는 것이 점점 없어지게 하고 1년, 2년짜리 장기 계획을 하게 해줘야 농민들한테 돈이 가고 그렇네. 그게 싸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 것도 싸지거든요. 근데 마트가 들어가서 꺾기 하면은 차떼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그저께 성미산 마을이라고. 네, 마포에 있죠. 그 성미산이 우리는 뭐 개발 반대하고 주민들이 뭐 싸웠던 네. 그런 것만 기억이 나는데 그 마을 사람이 이제 공연장을 새로 오픈한다 그래가지고. 마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연결을 했는데 이 마을은 처음에 이제 의지 있는 사람들이 몇몇, 그러니까 예전 우리가 가졌던 두레라든지.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로서 이제 그 생활하는 거지. 네.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기르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같은 거 필요하면 이제 공동육아도 했고. 또 공동육아도 하고 뭐 대안학교도 만들었어요. 도서신도 만들고 또 대안학교도 만들고 엄마들이 아이들 맡겨놓은 동안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노래도 하고 또 뭐 춤도 출 수 있는 공간.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먹거리는 뭘로 하지? 그래서 생협 뭐 이렇게 마을이 그래서 예전에 처음 만들었던 분이 한 20분 정도가 지금 거기 그대로 있고 나머지 회원들이 여기 이제 관심 있게 나오는 사람들이 2,000명인가 그렇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로서 마을이 한 마을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렇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도 있지만 오래된 미래라고 오래된 것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는다 하는 게 딱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그 농업장치라는 게 농협이잖아요. 농협은 뭐 요새 하는 일이 없어 농민들을 근데 위해서. 농협의 하나로마트라는 게 전국에서 제일 큰 체인점인데 이게 농민들한테 꺾기 같은 거 하지 말고 하나로도 꺾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까지는 심하게 안 하는데 장기 계약 같은 걸 하면서 농민들한테 이제 뭔가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일종의 보조금이니까 좀 싸게 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로마트에서. 그렇지. 근데 이 하나로마트에 돈이 들어와서 뭐 할 수 있는 돈을 빼서 은행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농협을. 그게 신경분리라고 하거든요. 돈 장사하겠다는 금융업에 신용이랑 진출하겠다. 경제 분야를 떼어버리면은 농협의 돈은 사실 농민들 돈을 모아서 한 거고 하나로마트 같은 걸 통해서 잘하자고 한 건데 지금 금융 얘기하면서 이거를 금융지주회사로 보내고 저건 띄자. 가 지금 우리 정부가 되게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또 농협도 회장님이 또 각하 또 친한 분. 그러니까 농협이 있잖아요. 고향에 가시면 부모님이 직접 그런 뭐 농협 자금 대출을 받고 하기 때문에 보면요. 농협의 이율이 비싸요. 근데 다른 대체 은행이나 이런 데가 시골은 많이 진출 안 했기 때문에. 농협 말고 뭐 은행 없는데 뭐. 그러니까 농협 이율이 상당히 높다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유통 구조를 통해서 농가 쪽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하고 이렇게 혜택을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거 분리해서 농협을 또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키워서 돈 장사하는 대로 그러니까 진출하게 하자는 거죠. 우리한테 은행이 하나 더 필요한 거냐 아니면은 좋은 농업의 기반이 필요한 거냐 그러면 농업의 기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더 만들어도 지금 모자랄 판에 그걸 떼다가 금융 쪽에서 쓰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보기엔 농업 포기 정책이죠 진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일입니까? 지금 3, 4월에 바로 시작될 거예요. 요번 3, 4월에. MB 정권에서 시작한 일입니까? 그렇지. 다시 재선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난 연말에 FTA 때문에 이제 그 민주당이 원외로 나왔죠. 들어갈 때 맨 마지막 테이블에 있었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론스타 사건 국정조사하고 그다음 미디어 랩하고 이 신경분리가 테이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국회에는 들어갔지만 해결이 안 돼서 그냥 지금대로 하면은 뭐 몸으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농협 안에 직원들도 사실은 반대를 하고 다 반대하는데 그때 이 마지막 그 테이블 위에 올렸던 그 사람이 김진표라는 거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아버님은 어디든 다 나타나시. 근데 어디선가 누군가에 지금 김진표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사람을 나가라고 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386 정치인들이 변호를 하고 나서요. 오히려 이 사람이 합리적이고 뭐 이렇게 신중한 의견을 주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어른들을 존중하는 이런 중도를 잘 우리가 이런 중도도 포용하지 못하면은 이건 폐쇄적인 거다. 이런 식의 논리를. 아니, 중도는 괜찮은데 사실 이게 거의 범죄자 수준 아니에요.
경제범죄죠 이거 진짜. 아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옹호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이야기 나오니까 이 말도 해야 되겠네. 유종일 교수가요 민주당 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재벌개혁 그다음에 탈퇴권 이런 걸 시대 정신으로 내세웠으면 비례대표로 상위 순번으로 모셔가거나 적어도 전략공천을 해서 이렇게 모셔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번에 우리 방송 나오셨던 홍정학 교수 교수님 같은 그런 사람들. 분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해주질 않는 거예요. 다 오히려 이런 양반들 왕따로 만들어버리죠. 오히려 자기들 순번이 먼저 급하지 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전주 덕진 같은 데 내려가서 지역구 훑고 다니고 있다고, 예비 후보로 지금. 그래 얘기 들었어. 이런 사람 한두 사람이 들어가면 진짜 민주당의 적어도 경제정책이 황골탈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다고. 근데 어디든 여든 야든 뭐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야. 이 정치꾼.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지 그냥. 아니 이런 기득권을 이렇게 지키려는 사람들 간에 그냥 정권 교체가 되면 똑같지 뭐. 정치 엘리트의 교체일 뿐이지 국민 대다수의 삶이 뭐가 좋아지냐고. 뭐가 좋아지냐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새누리당보다는 민주당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바뀌는 그 내용이 국민들한테 정말 유리하도록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도록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방송을 해야겠다고 작년 여름에 생각을 딱 한 순간 있었는데요. 그때 또 공무원을 만났는데 공무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말한 것처럼 정권은 바뀔 것 같은데 당신이 얘기하는 그 좋은 세상이 올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처럼 가잖아요. 그럼 정권은 바뀔 텐데 좋은 세상은 안 올 것 같아요. 그래. 그게 걱정이지. 그러다 또 5년 뒤에는 새누리당이 먹고. 바꿔봐야 그놈이다라고. 그렇지. 그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박 정부를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서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죠. 심판한다고 그래서 그냥 정적 이렇게 뭐 몰아세우듯이 그냥 몇 놈 표적 수사하는 걸로 끝내버리고 똑같이 그 기득권 구조에 편입되는 식으로 가버린다고 그러면 그런 정권 교체를 뭐하러 하냐고요. 근데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지켜보잖아. 예. 그 우리는 사실은 정치인들이 뭐 후보 1, 2, 3 나오면 저 사람이 뭐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근데 내 주변에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 공 들이는 사람 있잖아. 매번 MBC 근처 공 들이는 사람들 정치에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정신이 바르거나 뭔가 시대 정신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하여튼 내가 생각할 때 최대로 저 사람 진짜 안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정치에 공을 들이더라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해요. 제가 봤을 때 학자들, 뭐 나쁜 놈들은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근데 다 나쁜 사람들이 공을 들이면 나쁜 사람들 집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정치권이. 나쁜 돈이 진짜 많아진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민주당의 상황이 그렇다니까요. 유정일 교수 같은 분 고생하고 있죠. 공천심사위에 뭐 FTA 협상파들이 대거 포진하고 뭐 토건적인 뭐 박기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종걸, 천정배 막 이런 사람들 이종걸, 천정배는 사실 거의 왕따당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양반들 심사한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했잖아. 패족들 얘기하면서 반성이 없다. 아니 근데 지는 왜 반성을 안 하지? 그건 진짜 적반하장이고 문제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트위터에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지태 선생의 부일장학회를 강탈한 작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참여정부 때 국정원 과거사 조사위 등에서 강탈의 불법성을 인정했는데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부산일보를 방문해 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를 부산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학회 강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데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유족들이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오늘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뺏긴 건 맞지만 돌려받을 시한이 지났다는 겁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법원은 진실화해위원회 판단처럼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 씨가 1962년 당시 중앙정보부 등의 강압에 의해 재산을 헌납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주식 증여를 아예 무효로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만큼 극심한 강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무효가 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헌납된 재산을 반환받게 되는데 법원이 그걸 인정하진 않은 겁니다. 법원은 또 민법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년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정희가 강탈한 정수장학회. 그렇다면 박정희의 딸 박근혜와의 관계는? 정수장학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산일보는 지난해 말 편집권 독립 논란으로 신문 발행 중단 사태를 겪은 바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05년까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측근으로 알려진 최필립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박근혜 측의 주장은? 부산을 방문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수장학회는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화 해가지고 풀으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자기를 무슨 뭐 큰 영예님, 그다음에 뭐 박정희 임금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 최필립이 지금 이사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사장으로 있는 정수장학회가 그다음에 지금 부산일보 지금 파업 사태 부산일보 지분을 100% 갖고 있고 문화방송 지분을 30%를 갖고 있거든요. 대주주예요. 정수장학회가 그렇지. 네. 그 강제로 이렇게 압류해서 몰수해서 이렇게 그 갖게 된 그 정수장학회를 자기하고 무관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걸 누가 믿냐고 그걸. 자, 농업 얘기 일단 정리하죠. 농업 얘기를 정리해야 돼. 그래서 흔히 이제 농산물 가격 올라갈 때마다 유통 구조가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거짓말이에요. 정책 전체가 문제인 거지 유통만이 문제인 건 아니고 이럴 때마다 이제 그 대형마트들이 움직이는 걸 더 좋게 해주려는 게 그 정부의 꼼수고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은 유통 구조를 바꿀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일본에서 시작한 건데요. 최근의 흐름이 그러니까 시민 지원 농업이라는 걸 더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CSA라고 이제 뭐 약자로 쓰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농업에 더 많이 들어오겠다는 얘기고요. 저도 지금 이천에 있는 어떤 농가랑 한 100분 정도 모여서 몇 년째 해보고 있는데 원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회비를 만들어서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서 그 농가에 드려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 200이든 300이든 월급처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농장에서 뭐가 많이 나올 때는 많이 줘요. 근데 겨울에 뭐 별로 없잖아요. 뭐 좀 덜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매철 똑같은 걸 먹는 거는 이상한 거고 그거는 다 어디선가 하우스나 이런 걸 하는 거고 진짜 괜찮은 거는 그때그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그거를 받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로 싸지고 직거래인데 실제는 싸고. 그래서 그 농민이 예를 들어서 지금 3월에는 깻잎을 해. 그럼 깻잎하고 뭐 이런 뭐 무, 얼갈이 무하고 뭐 이런 게 올라와. 그 다음에 4월에 그러니까 3만 원, 4만 원씩을 주면은 그만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뭔가 다른 농산물이 올라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어떤 데서 모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제 YMCA나 이런 데 시민단체에서 그런 거 요새 하고 있지 많이들. 생협 다음 모델로 가고 있는데 정부가 해야 될 유통 지원이라는 거는 그런 걸 조금 더 현대화시킨다거나 체계화시켜서 지원하는 일들을 하는 게 유통이 개선되는 거지. 그럼요. 대형마트가 들어가서 단계를 줄인다. 그거는 꺾기 해서 농민들 등치고 지네가 돈을 먹을 수 있는 것만 더 많이 늘어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아니 제가 이제 가선집 아들이니까. 가선집 아들 낳았다. 아니 이거는 단적으로요. 제가 생산자의 아들로서 포도값은 굉장히 싸요. 근데 이게 서울에 와서 소비자로 사 먹으려고 그러면 현지보다 한 3배 정도 비싸거든요. 뭐 중간에 유통 과정을 거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이걸 아까 우딜 형님이 이야기했는데 중앙정부도 좋고 지금 각 지자체들이 어쨌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들이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중간 정보 포털들을 만들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게 사실 충청남도에서 되게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뭐 이게 이전 지사 때부터 그랬고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적어도 이렇게 농업 문제에 관해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활로를 뚫어줘야 되는 거지. 유통 합리화에 그러면서 사실은 막 오히려 마트들이나 장사시켜주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래시장 이야기 하는데 제가 볼 땐 재래시장이 제일 싸거든요. 제일 제가 싸요. 양평에서 지금 사는데 재래시장 가면 제일 싸요. 아유, 막 좋지 지금도. 동네 할머니들 나와서 파는데 막 봄에 이렇게 막 상추 같은 거 한 1,000원, 2,000원어치 사면요 한참을 줘요. 그거 사실 애들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문 닫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마트 들어서게 하고 막 이러는 건데 실제로는 재래시장 16조 그 매출 이슈를 들 동안 마트 17조 그 이익을 빼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그 돈이 별로 사실은 넘어갔다 마트가 이거 얘기했잖아. 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처음에 마트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막 서로 가격 경쟁을 초기에 좀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어느 단계에 가서는 이제는 가격 경쟁 안 해요. 잘 보세요. 미끼 상품 몇 개 말고는 마트들 간에 가격 경쟁을 안 해요. 거기도 담합이죠. 거기도 이제 담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그리고 지네들이 시장을 다 먹고 나서는 사실은 그 지네들이 가격을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가 저 소비자 물가가 싸지냐고요. 선띠리가 네. 과수원집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예전 누나가 수율이 살았었어요. 근데 거기 과수원집 아들이 있었어. 네. 과수원이 넓어요. 근데 이 아들은 맨날 똥찌개를 져. 그래가지고 맨날 그 가수원 밑에다가 언제 때 가수원 이야기? 아이 누나 어릴 때 얘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은 맨날 구멍가게에 가가지고 담배를 사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땅만 있는 거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맨날 똥찌개를 이렇게 내려놓고 아유 우리 아버지만 하우스- 돌아가시면 저 땅이 다 내 땅인데 하우스푸어네. 응, 담배 하나 주시오. 그러면 이제 아이고 예 처음에는 가게 주인이 주다가 세월이 맨날 똥찌개 내리고 우리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 땅이 다 내 땅인데 담배 하나 주시오. 얘이 거지야 저리가. 그래가지고 담배도 못 사 피우고 땅만 매번 쳐다보고. 그게 땅끝인가요? 땅끄지, 예, 땅끄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선대인이 과수원집 아들이 농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농업을 지원하는 거는 1년, 2년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지금까지 가장 효과적인 농업 정책은요. 사실은 학교급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급식은 1년씩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상급식이나 이거를 복지이기도 하지만 가장 성공한 농업 정책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트 쪽이 돈을 벌 거냐 아니면은 시민이나 우리가 돈을 벌 거냐 그거는 장기 계약식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 일본의 그 급식하는 걸 보니까 동네에서 나오는 채소 또 곡물 또는 로컬 푸드라고 우리가 어류 또 뭐 미역 아이들이 쫄랑쫄랑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미역 따는 거 이렇게 보고 얘기도 듣고 또는 무도 뽑고 이런 게 다 이렇게 아주 잘 돌아가더라고. 한나라당 이제 지금 새누리당이 학교급식 반대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농업 정책에도 목숨을 걸어서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렇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통상파이면서 농업 반대파이고 시민 반대파다라고 저는 봤던 거죠. 아까 이제 농업 포기 정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요. 저희 집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한쪽은 포도를 짓고 한쪽은 이제 그 대추 농사를 짓는데. 예이 그지야. 이렇게 여기서 땅크지. 아 참. 몇 년 전에. 그러니까 한칠레 FTA 되고 막 그럴 때 이제 농업보조금 막 나오고 그럴 때 이야기인데 그 농업보조금이 어떤 거냐면 농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상업작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추, 황금성 복숭아 높다고 그러죠. 그런 작물들을 중단하는 대신 그걸 갈아엎고 이제 뭐 그냥 이 돈 안 되는 작물 심거나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걸 폐농하는 거에다가 보조금을 줘요. 이건 농사 짓지 말라는 이야기잖아, 쉽게 말해서. 근데 이게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농업 계속 위축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돈 되는 작물들이 계속 사실은 시장 수요가 있으니까 지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짓게 해서 공급이 줄어들면 사실은 그 가격이 뛰게 돼 있다고요. 이거 소비자한테도 사실 피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우리 정부가 폭등할 때 긴급 수입 막 늘리고 그때 배추 그랬잖아. 네.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관세 면제시키고 뭐 이런 안정 대책이 이게 옳은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기 대책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농가는 더 망하는 거니까 더 많이 생산을 하게 하고 그 가격 차이나 손해 보는 것들을 일정한 보조금을 주면서 버틸 수 있게 해주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를 안정적 영농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안정적이라는 거는 1년, 2년 동안 자기가 얼마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농민이 알 수 있게 하고 그게 들어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수입 딱 물리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갈 때 농민은 돈을 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망하게 하니까 결국 아무도 농사 못 짓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비싸지는 거죠. 아니 그리고 칠레산 포도를 수입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포도 출하될 때는 칠레산 포도는 싸게 수입이 돼요. 근데 우리 포도가 출하 안 될 시기는 칠레산 포도가 수입가가 올라가요. 아니 그러면 사실 이렇게 수입해서 무슨 소비자가 혜택 본다고 그러는데 소비자가 무슨 혜택을 보냐고. 그냥
칠레산 포도 수입업자나 장사시켜주는 거지. 그 전형 수입업자들이 또 근데 다 대기업들이에요. 전형적으로 그게 이제 쌀 농사에서 있는 논리인데요. 통상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핸드폰 팔아서 쌀 사 먹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게 우리가 쌀을 만들고 있어야, 그러니까 짓고 있어야지 미국산 켈로스 쌀이나 이런 게 좀 싸게 들어오죠. 그치. 우리가 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공격 10배, 들어오지. 20배 막 올려도 어쩔 거예요. 할 수 없이 완전히 독과점 상태가 돼버린 거죠. 사 먹어야지. 그리고 그걸 예를 들어서 거기는 싸게 팔 수 있다 하더라도 수입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수입하는 게 결국 대기업이라고. 대기업들이 다 유통 장악하고 있잖아요. 수입도 다 이게 치고 들어가서 장악하거든요. 그러면 이 수입업자들이 재벌 대기업들인데 이거 자기네들이 독과점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시장에 싸게 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 얘기할 때 그 얘기 했었잖아. 명품 쌀은 1%의 사람들이 먹고 나머지 정말 우리는 찌질이 쌀들 싼 거 사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중국산 찐쌀 얘기도 하고 그랬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점 없는 사람들은 더 그 먹는 거에 질이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름 있는 거, 비싼 거, 고급 고기를 먹어도 한 점을 먹어도 등급이 갈리죠. 이제. 등급이 쫙 갈려버리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농심이라고 그러잖아. 농사꾼의 마음을 좀 읽었으면.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우리 동네 어떤 분은 자기가 걷은 무 있잖아, 무. 바람이 들었는데 지금 겨울이라 추우니까 바람이 들 수 있지. 그걸 못 버려. 그걸 깍두기를 해먹는다고 바람 들어도. 그런 마음. 이거 그렇죠. 무 하나에 뭐가 정성이 들었길래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그렇게 먹느냐. 작년에 배추파동 이거 정부에서 이제 실제로 내놓은 거는 딱 하나 내놨는데요. 농림부 쪽 이제 연구소에서 물가를 미리 이제 얼마가 될 거다. 3달쯤 전에 예보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아무 효과도 없고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배추파동 나면서 뭐 엄청 한다고 그랬는데 한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뭐 사실 오를 조짐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좋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국은 지금 땅이 좁으니까 뭐 이렇게 농업으로 못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 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국토 면적이 절반밖에 안 돼요. 인구는 3분의 1이고. 근데 농업 수출액이 전 세계 2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이걸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 정보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유통정보부터 해서 그 산지 과일 품질 유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DB화해서 표준화되게 생산하도록 하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 재배하는 방식도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농민들한테 계속 교육을 해요. 그리고 전문 농업 교육기관이 있어서 여기에 배출된 인력들이 계속 농업에 이렇게 투입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이 간단하게 그냥 1차 산업이 아니에요. 제조업이나 그러니까 서비스업까지 연계돼 있는 예를 들어서 와이너리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와이너리 제조도 하지만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식당도 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래서 1차, 2차, 3차가 합쳐져 있다고 해서 6차 산업이라고까지 표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고부가 가치 산업을 만들어낸다고요. 근데 우리는 맨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돈 좀 안겨갖고 계속 편홍시키려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하여간 또 웃기는 거는요. 농업은 수출 정책으로 지금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싸고 맛있는 거 잘 먹을 수 있고 풍부하게 먹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농업도 수출한다고 작년에 수출 많이 했다고 이제 막 난리 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일본에 원자력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생수 사가고 그다음에 새우깡 원래 잘 팔리거든요. 새우깡 라면하고 러시아 등 한국 사람들이 한국 인스턴트 커피 사가고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 뭐 수출도 아닌데 수출 산업화 시킨다고 하면서 국내 농업을 계속 죽이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뭐 겉보기에 뭐 커다란 거 뭔가 실적 올리는 거 막 이런 거만 막 숫자적으로 뭐 우리 잘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지 우리한테 실제로 와닿는 게 없는 이런 물가 정책? 이 결론 어떻게 해야 돼? 두 박사가 진단을 내려봐봐. 일단 대통령부터 바꾸고. 일단 지금 못 바꾸니까. 김중수도 좀 바꿔야 돼. 농림부 장관 바꾸고. 좋았던 농업 정책 했던 시절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보면 농림부나 농업 관련돼 있는 연구기관이나 그런 분들이 사명감이 있어요. 있으니까 신경분리 그렇게 해서 그 농업을 은행으로 만들겠다. 그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농업 쪽에 돈이 잘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그게 토호한테 가요 지금 맨날. 그러니까 땅 많이 갖고 있는 토호들한테 가는 걸 차단시켜서 그러니까 소규모의 농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그게 우리 아이들 학교나 이런데 잘 올 수 있게 해주고
거기 일부 돈은 무상급식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디자인하면 금방 좋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아까 얘기했던 난 그거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농민하고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옛날에 왜 우리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에 왜 소값 하락하고 10,000원짜리 소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돈을 자기 친구들끼리 모아가지고 그 소 한 마리를 사는 거야. 그래서 했죠. 거기서 이제 잡아가지고 고기가 오는 것까지 해서 자기 친척들한테 뭐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을 친구들하고 그런 운동이 벌어졌듯이 정말 그렇게 그 맺는 운동 해가지고 한 달에 3만 원이나 4만 원 주고서 정말 뭐 좋은 농산물을 내가 먹을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운동 괜찮다. 시민지원 농업이라는 게 궁극의 21세기의 선진국 농업이 가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를테면은 운송비의 일부를 만약에 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그건 정부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있으면은 약간만 고생을 하면은 기본적인 거는 그렇게 해서 오고 남는 몇 가지는 또 재래시장 가서 사고 이런 농업 패턴이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산 민영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재벌 개혁이 이래서 또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싼 물건을 사 쓰는 건 사실은 재벌 개혁을 해서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물건을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지금 예를 들어보면 사실상 현대 기아차라는 단일 그룹이 시장 점유율 75%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 가서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죠. 미국 가서 저도 살아봤지만 예를 들어서 훨씬 더 좋은 품질의 현대차, 기아차를 20% 30%씩 싸게 산다고요. 품질도 훨씬 좋아요. 강판도 좋고 안전도도 좋고. 그럼요. 예를 들어 사이드바라는 게 있는데 한국 차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미국은 안전기준에서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거든. 근데 훨씬 싸요, 한국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차 나올 때마다 신차 모델 나왔다고 막 몇백만 원씩 올려버리죠. 그럼 꼼짝없이 이렇게 가격 올라가 버리는데 그거 뭐 하소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게 무슨 지랄이냐고요.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지랄들 하십니다. 토요타 자동차라는 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 같지만 그게 한 40% 조금 넘거든요. 무려 16개의 자동차 업체가 있어요.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해서 일본 차 품질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도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다고요. 미국이야 뭐 전 세계 자동차가 들어와서 경쟁을 하니까 얼마나 싸요. 그러니까 독과점 구조를 깨서 경쟁하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 이 통상관료들이나 지금 미친놈들이 이야기하는 게 오늘 말이 진짜 거칠어지네요. 제정신이 아닌 관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FTA 해서 명분의 하나로 FTA 하면 뭐 소비자 혜택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 혜택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국내에 있는 독과점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안 깨고 그냥 FTA를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아까 이제 농업 이야기도 했지만 그렇게 한칠레 FTA 해서 이렇게 뭐 들어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국내 농산품 생산을 줄여서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뛰게 하는 역할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 칠레 포도주가 한칠레 이후에 국내산 칠레 포도 싸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전혀 안 싸진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이게 FTA가 기업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대기업들. 근데 대기업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독과점을 추구하는 업체들이에요. 무슨 뭐 말이 좋아서 시장 차별화 전략, 가격 차별화, 품질 차별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차별화란 말이 실제로는 다른 경쟁 기업들에 비해서 내가 이런 시장을 만들어서 독과점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대기업들한테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FTA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무슨 소비자 후생이 그렇게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냐, 그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자유무역이 확대되면 이게 뭐 비교 우위라는 것에 따라서 사실은 소비자 후생이 양쪽에 증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한미 FTA나 이런 쪽에서 추진되는 걸로 보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는 건요. 진짜 찔끔이고 오히려 우리가 뭐 금융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대기업들이 시장 장악해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오히려 이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저 용민이 서울 지방경찰청 갔다 왔는 줄 알았어. 우리 방송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말이 없어졌어. 지금 우리 녹음하는 와중에 지금이 저녁 7시 27분인데 지금으로부터 33분 뒤에 한미 FTA 발효 일자를 발표한다는 서보가 나왔네요.
하여튼 바뀌면 팩스 넣겠습니다. 그렇지, 넣어야지. 어디다 넣으려고? 백악관으로. 대통령이 넣어야 된다는데. 아니, 그럼 영대리가 대선에 출마하는 거야? 대선 출마해야 될 거야. 대선 출마해. 뭐야, 지방경찰청에서 45살. 왜 오라고 그러는 거지? 40살. 아, 그렇군요. 나이가 안 되네. 대선은 나이가 안 되네. 천상 누나가 가야 돼. 누나 가야 되겠다. 어허, 여성 대통령으로. 박근혜하고 맞대결?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물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물가를 강조한 대통령은 아마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에 처음일 거다. 말로만. 아니야. 아니, 강조는 진짜 했어, 진짜로. 우리 아니, 그러니까 말로만 강조했다고. 우리 대통령께서 진정성이 있고 강력한 의지도 있다 이러셨거든. 능력이 없죠, 근데. 진짜 잡았으면 좋겠어. 4대강 옆에 거기가 물가라 물가 옆에서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물가 확실히 진정성을 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지만 걱정입니다. 때려 잡으면 물가 잡혀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꼭 잡아주시고요. 한 가지만 잡으면 되잖아. 지금부터 시간 있잖아. 물가 잡을 시간이 있다고. 내일 안 될까? 제가 시선 집중해서 이명박 정부 4주년 평가한다면서 경제부문 쪽에 뭐 토론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이명박 정부의 공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는 너무 많은데 도저히 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생각이 안 시민들의 나더라고요. 경제 인식도가 높아졌잖아요. 재벌 개혁의 곱살이 같은 필요성. 이런 어려운 방송이 지금 전국 맞아. 사람들이 모피아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 민주통합당 같은 이런 야당에서 누가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안목을 또 보여주셨던 우리 각하의 신모 원려. 있어 분명히. 그래 그런 게 공이라면 가서 공이구나. 얘기를 해란 말이야. 자, 하나 있다. 뭐야? 모피아들이 이번 정부에서 실제로 어려워졌는데요. 그 뭐냐면 무슨 위원회 위원장들 내지는 은행장들을 이번 정부에서 모피아들이 잘 못 먹었어요. 그래. 이명박 친구들이 그냥 먹어버리는 바람에 모피아들이 제일 힘썼던 정권이긴 해요. 모피아를 홀대했다는 점. 그걸 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지 친구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서. 마무리합니다. 국민 통합을 이뤘죠. 반 MB로. 좋았어.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와!